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CF송이 하나 있습니다.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그런데 이 노래의 역사는 무려 197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Two all beef patties, special sauce, lettuce, cheese, pickles, onions, and a sesame seed bun. 도대체 이 햄버거가 뭐길래 각 나라의 통화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나라별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빅맥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7,000개의 매장을 세워 세계에서 매장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2위를 기록한 브랜드.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은 맥도날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9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 농촌 마을 아일랜드 이민자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리차드 제임스 맥도날드. 훗날 그의 형 모리스 제임스 맥도날드와 함께 맥도날드 레스토랑을 설립한 바로 그 맥도날드 형제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 이들의 가정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패트릭 맥도날드는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 있던 GP 크래프트 신발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당하게 되는데 연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시달리던 어린 맥도날드 형제는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50살 되기 전에 백만장자가 되자. 두 형제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감독과 제작자가 되는 것. 그래서 두 형제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무성영화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세트를 만들고 옮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페이는 주급 $25 정도가 전부였지만 그들은 아낄 수 있는 건 최대로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930년 로스앤젤레스 외곽 20마일 지점에다가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750석 규모의 영화관 하나를 차리게 됩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영화관에 스낵바도 하나 만들어 야심차게 백만장자의 꿈을 꾸면서 영화관의 이름을 비콘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1929년부터 미국을 강타한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영화관의 매출은 계속 바닥을 쳤습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은행이 영화관을 압류할 경우를 생각해 뒷마당에 약간의 은을 묻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 후인 1937년 두 형제는 버티다 못해 결국 영화관을 팔아버리게 되는데 경제 대공황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유일하게 장사가 잘 되던 가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핫도그 가게. 맥도날드 형제는 캘리포니아주 몬로비아의 한 경마장 인근에서 핫도그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마 시즌이 끝나고 나면 손님들의 발길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샌 버너디오 지역으로 옮겨서 핫도그 가게를 오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오픈 계획을 세우면서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시킵니다. 당시 자동차 보급률이 늘어나는 분위기에 맞춰 자동차 운전자들이 쉽게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1940년 맥도날드 형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5,000를 대출받아서 맥도날드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곧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두 형제는 1년 새 $40,000씩의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던 맥도날드 형제는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드라이브인 식당들은 운전자가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카홉이라 부르던 롤러스케이트를 탄 종업원들이 와서 주문을 받고 음식까지 가져다주는 식이었습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의 종업원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이들과 대화하면서 놀고 싶었던 젊은 남성들은 차를 몰고 와서는 죽치고 있기 시작했고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평하는 고객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한번 주문받으러 간 젊은 여성 종업원들도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레스토랑 매출의 87%가 햄버거와 감자튀김, 청량음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식당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948년 약 3개월간 식당 문을 닫은 뒤 리뉴얼을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바쁜 젊은 부모들을 위해 가족들이 함께 와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했고 젊은 남성들이 와서 죽치고 있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카홉 시스템을 없애고 손님이 직접 음식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불편을 극복할 만한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인기가 없었던 메뉴들은 과감히 없애고 햄버거, 치즈버거, 밀크쉐이크 등 9개의 메뉴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손님들의 기다리는 시간만큼은 줄일 수 있도록 주문 후 순식간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두 형제 중 동생인 리차드 맥도날드는 발명가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그는 헨리 포드 자동차의 조립 라인과 같이 효율적으로 햄버거를 빠르게 조립할 수 있도록 직접 부엌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테니스 코트에서 부엌의 크기와 동일하게 분필로 그림을 그린 뒤 몇 시간 동안 메뉴와 직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부엌 위치를 수정해 갔습니다. 아주 커다란 그릴을 설치하여 한 사람의 직원이 여러 개의 햄버거를 동시에 조리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일한 소스를 드레싱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모든 햄버거의 일정한 맛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
이전에는 주문한 뒤 20분을 기다려야 음식이 나왔지만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은 주문한 지 단 30초 만에 음식이 나오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방식이었으며 게다가 햄버거는 단돈 15센트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차에서 내려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불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엄청난 속도로 제공되는 값싼 햄버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맥도날드 형제의 레스토랑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952년 아메리카 레스토랑 매거진에 대박난 식당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스피드 서비스 시스템이 프랜차이즈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1953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맥도날드 두 번째 매장이 세워지고 캘리포니아주 다우니에 또 다른 매장이 세워지는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맥도날드 형제가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달리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품질 유지가 되지 않았으며 메뉴도 매장마다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맥도날드 형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54년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맥도날드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902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이 크록. 그가 바로 지금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있게 한 인물입니다. 크록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나이를 속여 적십자 구급차 운전기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때 함께 근무하던 동료 중 한 명이 월트 디즈니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는 어려서부터 종이컵을 팔기도 하고 플로리다에서 부동산 중개일도 했으며 피아노 연주일도 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푸드 서비스 장비 제조업체인 프린스 캐슬에서 일했습니다. 크록은 당시 프린스 캐슬에서 새롭게 출시된 한꺼번에 5잔의 밀크쉐이크를 만들 수 있는 멀티 믹서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밀턴 비치에서 나온 저가형 믹서와 경쟁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판매량은 줄어들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록은 샌 버너디노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밀크쉐이크 멀티 믹서 8대를 주문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직접 그 레스토랑을 찾아가는데 또 한 번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을 다니면서 수천 개의 식당을 봐왔지만 맥도날드 형제의 레스토랑과 같이 깨끗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곳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와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스피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형제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미 프랜차이즈를 시도해본 적이 있던 맥도날드 형제는 매장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적인 상태였지만 크록의 적극적인 태도에 결국 진행해보기로 결정했고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이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리차드의 아이디어였던 골든아트 디자인의 건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955년 크록은 일리노이주 디스플레인스에 첫 번째 정식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크록은 자신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접 청소도 하고 메뉴 관리를 해가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했습니다. 그는 완벽이란 성취하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나는 맥도날드의 완벽을 바란다. 맥도날드에게는 목표로 하는 완벽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즉, 품질, 서비스, 청결, 가치에 명확하고도 완벽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QSCMV라는 모토를 만들어 모든 매장에서 균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해 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958년까지 34개의 매장을 세우더니 1959년에만 68개의 매장을 세우며 급격히 성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는 각 지점에서 1.9%의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받은 뒤 그중 0.5%는 맥도날드 형제에게 주어졌고 1.4%만으로 본사의 운영을 해나가야 했는데 영업이익이 좀처럼 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크록은 새로운 개념으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 본사가 매장이 세워질 땅을 매입하고 점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식. 이후 새로운 가맹점이 세워질 때마다 본사의 자산 규모가 커졌고 여유 자금이 확보되면서 또 다른 땅을 매입하여 새로운 프랜차이즈 매장을 세워가는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1961년 회사가 성장해감에 따라 맥도날드 형제와 크록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철저하게 품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소수 정예 가맹점만 유지하길 원했지만 크록은 미국 전역에 세워진 교회의 십자가들처럼 맥도날드의 황금아치를 전국에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들로부터 0.5%의 로얄티와 상표권, 황금아치 디자인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맥도날드 형제는 현금 27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는 약 15년간 받을 로열티의 총액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크록의 변호사들은 너무 비싼 금액이라며 반대했지만 크록은 맥도날드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맥도날드 형제는 세금 떼고 각자 100만 달러씩 받게 됐고 어릴 적 결심했던 100만 장자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영권을 완전히 차지하게 된 크록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맥도날드 홍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맥도날드의 상징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맥도날드 형제가 탄생시킨 맥도날드 레스토랑을 황금아치 제국을 꿈꾸던 레이 크록이 완전히 인수하게 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를 확장해 가기 위해 햄버거 대학을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나갔고 맥도날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맥도날드의 상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0년 맥도날드 형제가 샌 버너디노 지역에 맥도날드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오픈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로고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햄버거보다 바비큐가 메인 요리였기 때문에 로고에도 바비큐라는 문구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48년 맥도날드 형제는 매출의 대부분이 햄버거라는 것을 깨닫고 3개월간 식당 문을 닫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하면서 로고도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특별히 개발한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30초 만에 햄버거를 제공한 것이 이때부터이긴 하지만 바뀐 로고는 메인 요리가 햄버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이 대박이 나면서 맥도날드 레스토랑만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시스템을 부각하고자 1953년 또 한 번 로고를 바꿨습니다. I am Speedy 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햄버거 셰프가 윙크하고 있는 친근한 모습의 캐릭터로 디자인됩니다. 이후 맥도날드의 가맹점들이 많이 생겨나자 스피디 팻말을 커스텀 빌트 햄버거로 바꾸고 코스트 투 코스트 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1952년 당시 맥도날드 형제는 피닉스에 첫 번째 프랜차이즈 매장을 세우기 위해 프랜차이즈 매장을 위한 건축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생인 리차드 맥도날드가 황금아치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조지 덱스터라는 건축가를 고용하여 구체적인 건축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본 레이 크록은 황금아치에 반하게 됐고 1961년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회사를 완전히 인수한 뒤 맥도날드의 상징을 황금아치로 만들기 위해 로고에 접목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크록은 자신이 신임하던 직원 프레드 터너에게 로고 디자인을 맡겼는데 터너는 훗날 맥도날드 2대 회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터너는 자신이 디자인을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되자 당시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의 건축과 엔지니어링 책임자였던 짐 신들러에게 다시 의뢰하게 됩니다. 신들러는 3차원의 황금아치 건물의 양옆 황금빛 아치 부분과 지붕의 황금빛 라인을 2차원의 평면으로 변환하여 새로운 로고를 완성시켰습니다. 또한 심플한 폰트에 강렬한 빨간색 맥도날드 워드마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맥도날드는 이 로고를 활용하여 아키라는 마스코트도 만들었는데 주로 POP나 배달 트럭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키의 다른 버전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1968년 맥도날드의 로고는 좀 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리뉴얼됩니다. 최초의 아치형 로고는 두 개의 아치가 겹쳐지면서 맥도날드의 첫 글자인 M과 묘하게 닮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을 수정했고 이 디자인이 이후 사용되는 모든 로고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1975년에는 빨간색 직사각형 안에 M 로고를 넣은 글래스 버전이 만들어집니다. 1992년에는 3D 느낌의 로고를 사용하다가 2000년에 와서는 빨간 사각형 안에 M 로고를 활용하여 마치 웃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도록 디자인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과 함께 맥도날드는 값싸고 오래된 식품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주가 하락과 함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때문에 2002년 맥도날드는 브랜드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 독일의 광고 커뮤니케이션 그룹 허예엠 파트너에게 브랜딩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나의 메시지와 새로운 이미지로 광고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등장한 슬로건이 바로 I'm loving it. 당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부른 CF송 I'm loving it 덕분에 마케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이 징글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지금까지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I'm loving it 캠페인에 맞춰 로고에도 슬로건이 추가되었고 M 로고 부분에는 음영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2006년 기본적인 M 로고를 기반으로 Forever Young이라는 이름의 로고를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마스코트 중 하나가 바로 로널드 맥도날드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산타클로스 다음으로 유명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로널드 맥도날드는 한 실제 인물을 모델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당시 미국에는 보저 더 크라운이라는 광대쇼가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마다 보저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따로 있었고 그중 워싱턴 DC의 WRC-TV에서 1959년부터 보저 역할을 연기한 윌러드 스콧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63년 워싱턴 DC의 두 맥도날드 가맹점 존 깁슨과 오스카 골드스타인에서는 어린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 윌러드 스콧이 연기하는 광대가 햄버거를 권하는 TV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이때 스콧은 보조를 대신할 이름으로 로널드 맥도날드를 떠올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 어린이들에게 스콧이 연기한 로널드 맥도날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맥도날드의 햄버거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록은 로널드 맥도날드 캐릭터가 전국적으로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66년 로널드 맥도날드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스코트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초대 로널드 맥도날드인 윌러드 스콧을 쏙 빼버렸습니다. 게다가 로널드 맥도날드에 관한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팽. 그러다 무려 34년이 흐른 뒤 맥도날드 북동부 지역 사장인 헨리 곤잘레스가 로널드 맥도날드 탄생에 대해 스콧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스콧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967년 이 디자인의 로널드 맥도날드로 미국 상표 등록을 한 뒤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아왔지만 요즘 아이들은 과거와 달리 로널드 맥도날드를 무서워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955년 레이 크록은 레스토랑 박람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짐 델리게티. 이후 1967년이 됐을 때 델리게티는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 지역에서 무려 12개의 맥도날드 매장을 관리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매장 인근에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경쟁업체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강력한 메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빅보이에서 1937년에 런칭한 더블데커, 버거킹에서 1957년에 런칭한 와퍼. 그것들에 비하면 맥도날드는 너무도 평범한 햄버거로 승부해야 했기에 점점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델리게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피츠버그는 제철 산업의 중심지로 철강 공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 하루 종일 철강 공장에서 고된 일을 한 근로자들은 아주 배고픈 상태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델리게티는 패티 한 장 달랑 들어간 기존의 햄버거가 그들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주 풍성한 햄버거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델리게티는 3장의 빵과 2장의 고기 패티, 치즈, 피클, 양파, 소스 등을 넣어 대형 햄버거를 만들었고 햄버거 하나에 20센트 하던 당시 45센트의 가격을 책정하여 출시를 위해 본사와 의논하게 됩니다. 사실 맥도날드 본사에서는 새로운 햄버거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델리게티가 간신히 설득하여 유니언타운 매장에서만 시험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햄버거 빅맥은 출시되자마자 완전 초대박이 났습니다. 결국 다음 해인 1968년 맥도날드 본사는 빅맥을 미국 전 매장에 판매하기 시작했고 1969년에는 맥도날드 총 매출의 19%가 빅맥의 매출이 됩니다. 그렇게 빅맥은 맥도날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지만 빅맥을 발명한 델리게티가 로열티를 따로 받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맥도날드로부터 감사패를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햄버거 업계에서는 3장의 빵을 사용한 것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맥도날드의 빅맥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997년 버거킹은 빅킹을 일부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3장의 빵과 2장의 패티를 넣은 빅킹을 정식 메뉴로 출시하면서 불문율이 깨지게 됩니다. 현재 빅맥은 매년 전 세계에서 13억 개 이상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1986년 9월 빅맥 지수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똑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는 어느 나라에서든 같은 가격이어야 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나라별 통화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맥도날드의 운영 시스템 덕분에 거의 동일한 품질의 빅맥이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적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통계는 2019년 1월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측정한 빅맥 지수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은 4,500원, 이를 당시 환율 1118.6원으로 환산해보면 4.02달러입니다. 미국의 빅맥 가격은 5.58달러, 이는 원화가 달러에 비해 화폐 가치가 27.9%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햄버거에 장난감을 끼워 파는 것인지, 장난감에 햄버거를 끼워 파는 것인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 이 해피밀의 역사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1977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마케팅 담당자였던 딕 브람스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기획했습니다. 햄버거나 치즈버거, 프렌치 프라이, 음료를 구매할 때 특별한 선물 상자가 들어있는 장난감을 주는 방식으로 최초의 해피밀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이들보다 아이의 부모를 위한 메뉴였습니다. 식당에 가서 아이들 밥 한번 먹이려면 어르고 달래고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과 함께 나온 해피밀 메뉴는 아이들로 하여금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고, 장난감에 집중하는 동안 부모들도 편히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해피밀 장난감은 모형자, 시계 모양의 동전 지갑, 맥도날드 랜드 캐릭터 지우개 등이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 1979년 해피밀을 맥도날드 고정 메뉴로 세팅한 뒤 스타트rek과 협업하여 첫 번째 해피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디즈니, 슈퍼마리오, 트랜스포머, 레고, 텔레토비 등 다양한 유명 브랜드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진행했고, 이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해피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난감으로 아이들을 유혹해서 햄버거를 먹게 만든다는 점 때문에 엄청난 비판 또한 받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는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만 주문 가능한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맥모닝이라 부르는 잉글리시 머핀 메뉴입니다. 맥머핀이라고 부르는 이 메뉴는 1972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빅맥을 발명한 델리게티는 맥도날드로부터 아침 식사 시간 동안 도넛과 과자를 판매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아침 식사 시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맥도날드를 운영 중이던 허브 피터슨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는 고객들이 출근하기 전에 간단히 먹고 갈 수 있는 아침 식사 메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가 특별히 좋아하던 음식 에그 베네딕트를 변형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게 됩니다. 구워진 잉글리시 머핀 사이에 버터를 올리고 동그랗게 익힌 계란과 치즈, 캐나다산 베이컨을 넣은 요리. 그렇게 맥머핀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맥도날드 전 매장에서 아침 식사 메뉴로 팔기 시작했고, 1981년에는 맥도날드 매출의 18%가 맥모닝에서 발생할 정도로 맥도날드의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가 됩니다. 이후 여러 메뉴를 개발하며 전 세계로 매장을 확장해 가던 맥도날드는 맥카페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커피 산업에까지 진출했으며 119개국 37,000개의 매장을 세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매장 수가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상 맥도날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